지구로부터 멀리 떨어진 외계 행성에 물로 이루어진 바다와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이 포착되었다고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보도했습니다. 나사는 최근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으로 지구로부터 120광년 떨어진 사자자리의 행성인 K218b의 대기 구성을 관찰한 결과 물로 이루어진 바다와 해양 세계가 존재할 가능성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K218b는 2015년 나사가 케플러 우주망원경을 통해 처음 확인했으며 앞서 지난 2019년 대기에 수증기가 있다는 관측 결과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이 행성은 질량이 지구의 9배에 달하며 지구보다는 크고 해왕성보다는 작은 질량을 갖고 있는 이른바 슈퍼지구에 해당합니다. 이번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관측 결과 K218b의 대기에는 메탄과 이산화탄소가 풍부하고 암모니아는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나사는 이는 이 행성의 수소 대기 아래에 물로 이루어진 바다가 있을 수 있다는 가설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나사는 K218b에 지구상에서는 생명체에 의해서만 생성되는 디메틸 황화물 분자가 잠재적으로 있을 가능성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나사에 따르면 지구 대기 중에 디메틸 황화물 대부분은 해양 환경의 식물 플랑크톤에서 배출됩니다. 다만 아직 K218b의 디메틸 황화물 존재 여부가 실제로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영국 캠브리지대의 마두수단 천문학과 교수는 앞으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관측을 통해 디메틸 황화물이 실제로 K218b의 대기에 상당한 수준으로 존재하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발견이 K218b 행성에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과학자들은 기대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가디언은 전했습니다. K218b는 사자자리의 적색 외성 K218을 돌고 있으며 별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어서 표면의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생명체 서식 가능 지역 안에 있습니다. 나사는 이 행성의 내부에 해왕성처럼 고압의 얼음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맨틀이 있고 수소가 풍부한 대기와 표면의 바다는 더 얇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행성의 바다가 생명체가 살기에는 너무 뜨거울 수도 있습니다. 마두수단 교수는 우리의 발견은 다른 행성의 생명체를 찾을 때 다양한 거주 환경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고 전했습니다. 지구로부터 가장 가까운 블랙홀로 알려진 1560광년 밖 가이아 BH1보다 훨씬 가까운 히아데스 성단의 소형 블랙홀들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탈리아 파도바 대학 토르니아 멘티 박사가 이끄는 국제연구팀은 영국 왕립천문학회 월보에서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개방형 성단인 150광년 밖 히아데스 성단에 블랙홀이 여러 개 있을 수 있다는 단서를 찾았다며 이는 지구로부터 가장 가까운 블랙홀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태양보다 훨씬 큰 별이 초신성 폭발로 최후를 맞은 후 수축해 만들어지는 블랙홀은 우주에서 가장 신비롭고 매혹적인 현상 중 하나로 천문학자들의 주요 연구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현재 알려진 지구로부터 가장 가까운 블랙홀은 뱀준 자리에 있는 가이아 BH1으로 태양계로부터의 거리는 약 1560광년입니다. 특히 크기가 작은 블랙홀은 중력파 검출 과정에서 관측된 이후 과학자들의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2015년 처음으로 중력파가 검출된 후 저질량 블랙홀 쌍이 합쳐지는 현상을 다수 관측했습니다. 연구팀은 이 연구에서 태양으로부터 150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히아데스 성단 모든 별의 움직임과 진화를 추적하는 시뮬레이션을 사용하여 별들의 현재 상태를 재현하였습니다. 히아데스 성단 같은 개방형 성단은 나이와 화학적 특성 등 특정 성질을 공유하는 수백 개의 별들로 느슨하게 묶인 그룹입니다. 연구팀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얻은 결과를 유럽 우주기구의 가이아 위성 관측을 통해 정확하게 측정한 성단 내 별들의 실제 위치 및 운동 속도와 비교했습니다. 2013년 발사된 가이아 우주망원경은 지구로부터 약 150만 킬로미터 떨어진 제2 라그랑쥬 점 궤도에서 우주 관측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히아데스 성단 안에 현재 두세 개의 소형 블랙홀이 있을 경우 히아데스 성단 별들의 현재 상태와 가장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성단 내에 블랙홀이 존재하다가 성단 진화 과정에서 과거 1억 5천만 년 이내에 성단 밖으로 방출된 경우도 히아데스 성단의 현재 상태와 매우 유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토르니아 멘티 박사는 이 시뮬레이션 결과 현재 또는 최근까지 블랙홀이 히데아스 성단 중심에 존재해야만 성단이 현재와 같은 질량과 크기, 별들의 상태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결과는 블랙홀이 히아데스 성단 내에 여전히 존재하거나 성단과 매우 가까운 곳에 있음을 시사한다면서 이것이 확인되면 히아데스 성단 블랙홀은 가이아 BH1보다 태양계에서 훨씬 더 가까운 블랙홀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공동 연구자인 스페인 바르셀로나 대학 질레스 교수는 이 연구 결과는 블랙홀의 존재가 성단 진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성단이 중력파 방출원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서 이를 통해 블랙홀이라는 신비한 천체가 은하계 전체에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에 대한 통찰력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태양계에서 관측된 최초의 성간 천체인 오umuamua 수소 얼음과 물 얼음이 아니라는 주장이 다시 한번 제기되었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에 따르면 이론천문연구센터 TM 황 박사가 이끄는 국제연구팀은 그동안 학계의 유력한 가설이던 오umuamua가 수소 얼음으로 이루어져 있고 표면에서 나오는 수소 기체로 인해 가속 운동을 한다는 내용을 뒤집는 논문을 제시했습니다. 오umuamua가 수소 얼음 덩어리라면 기화해서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천문학계에서는 오umuamua가 수소 얼음과 물 얼음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성간 물질을 통과해도 파괴되지 않을 수 있다는 새로운 이론이 제시되었습니다. 성간 물질이란 별과 별 사이 비어있는 공간에 존재하는 먼지와 기체를 의미합니다. 성간 물질을 통과하는 긴 시간 동안 기체 입자들이 충돌하여 열이 발생합니다. 이에 대해 TM 황 박사와 하버드 스미소니언 천체물리연구센터 아브라함 로브 교수 연구팀은 오umuamua가 수소 얼음과 물 얼음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주장 또한 수소와 물의 승화 현상을 고려하지 않은 이론이고 오umuamua의 비중력 가속 운동을 설명할 수 있는 추력을 만들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중력 가속 운동이란 추진력이 강해서 태양 중력만으로 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설명하기 어려운 운동을 뜻합니다. 연구팀은 대신 오umuamua가 우주 공간에서 겪을 수 있는 중요한 가열 냉각 과정을 고려한 열역학적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오umuamua가 빠른 속도로 추진하려면 수소 얼음이 기체로 승화되어야 하는데 이때 많은 양의 수소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수소 얼음과 물 얼음으로 오umuamua가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표면 온도를 추정한 결과 온도가 매우 낮아 오umuamua를 추진할 힘이 부족하며 충분한 수소 얼음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TM 황 박사는 오umuamua가 어떻게 태어났으며 본질이 무엇인지 규명하는 것은 여전히 천문학자들에게 남겨진 숙제라면서 베라루빈 천문대에서 이루어질 대형 시놉틱 관측 망원경을 통해 많은 성간 물체를 탐지한다면 오umuamua의 기원과 본질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도 무인 달 탐사선 찬드라얀 3호가 달 남극에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착륙함에 따라 인도 달 탐사 프로그램 찬드라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인도 시간으로 2023년 8월 22일 오후 6시 4분쯤 달 남극에 안착한 찬드라얀 3호 착륙선 비크람은 착륙 후 몇 시간 후 안에 품고 온 탐사 로봇 프라기안을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여기서 프라기안은 산스크리트어로 직관이라는 의미이며 찬드라얀 역시 산스크리트어로 달의 차량이라는 뜻입니다. 산스크리트어는 인도의 고전어로 힌두교, 대승불교, 자니아교의 경전 언어입니다. 탐사 로봇 비크람은 정부기관인 인도우주연구기구 창립자 비크람 사라바이의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태양에너지로 움직이는 26kg 무게의 프라기안은 6개 휠로 움직이며 앞으로 최소 2주 동안 달 남극 표면을 탐사합니다. 비크람과 프라기안은 모두 도구를 갖추고 있어서 달 표면의 흙 성분을 연구하고 물과 얼음 존재에 대한 조사도 벌입니다. 1947년 영국 식민지배에서 벗어난 직후 다수 국민이 가난하고 문맹률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우주 개발을 추진한 인도 정부가 달 탐사를 위한 찬드리안 프로그램을 시작한 것은 2008년입니다.
1969년 독립기념일인 8월 15일 출범한 인도 우주연구기구는 1호 미션을 통해 달 표면에서 물 분자를 탐지해내는 중대한 성과를 냅니다. 기존의 가설을 뒤집은 것입니다. 이어 2019년 찬드라얀 2호 미션을 개시했고 탐사 로봇을 안에 실은 착륙선은 달 표면 안착을 시도했으나 어려움에 부딪혀 하강 도중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드라얀 2호 궤도선은 착륙선의 안착 실패 후 약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작동하고 있으며 달 표면과 관련한 소중한 데이터를 지구에 보내오고 있습니다. 이어 찬드라얀 3호 미션이 시작되었습니다. 인도에서 만든 착륙선 모듈과 추진 모듈, 그리고 탐사 로봇으로 구성된 찬드리온 3호 달 무인 탐사선은 찬드리안 2호 미션을 잇는 것이었습니다. 찬드라얀 3호 미션의 목표는 착륙선의 달 표면 안착, 탐사 로봇의 표면 이동, 그리고 과학 실험이 유기적으로 이어지게 하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수년간의 노력 끝에 지난달 14일 쏘아 올려진 찬드리안 3호는 달 남극 최초 착륙이라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썼습니다. 찬드라얀 프로그램은 인도가 우주기술과 탐사에서 성장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인도 매체들은 전했습니다. 미래 미션에서 달의 신비와 진화에 대한 어떤 연구 성과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우주 환경에 가까운 무중력 또는 미세 중력 상태에 장기간 노출되면 면역계 T세포의 유전자 발현에 변화가 생겨서 면역 기능이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T세포란 우리 몸의 방어체계에 속하는 세포 중 하나로 바이러스나 암세포와 같은 침입자를 찾아서 파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T세포는 림프구라는 큰 그룹에 속하며 그 안에서도 특히 항원이라는 외부 침입자에 반응하는 역할을 합니다. 항원은 예를 들면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와 같은 외부 침입자들을 말하는데 T세포는 이 항원들을 인식하고 공격하여 우리 몸을 보호합니다. T세포가 왜 T라는 글자로 시작하는지 궁금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T세포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장소인 가슴샘이라는 곳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가슴샘을 영어로 thymus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첫 글자인 T를 따서 T세포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요약하면 T세포는 우리 몸을 방어하는 세포 중 하나로 외부 침입자를 찾아서 파괴하는 역할을 합니다. 가슴샘에서 성장하며 전체 림프구 중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스웨덴 카롤린스카 의대 베스테르베리 교수님은 무중력 노출 실험을 통해 무중력에 노출된 면역 T세포에서 유전자 발현의 변화와 회복이 반복되는 현상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 연구 결과는 우주비행사의 T세포가 우주에서 왜 덜 활성화되고 감염과 싸우는 능력이 떨어지는지를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류의 다음 단계 우주 탐험은 달과 화성 유인 탐사입니다. 우주에는 강력한 우주 방사선 등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가 많으며 그중 하나가 우주 비행사에게 발생하는 면역 체계 변화입니다. 면역 기능 약화는 우주 비행사를 감염에 취약하게 만들고 체내에 잠복해 있는 바이러스를 재활성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베스테르베리 교수는 우주 비행사가 안전하게 우주 임무를 수행하려면 면역 체계가 우주에서 어떤 영향을 받는지 이해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유해한 변화에 대응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연구팀은 이 연구에서 무중력 상태를 시뮬레이션하는 건식 침수 방법을 사용하여 건강한 남녀 8명을 3주 동안 무중력 상태에 노출한 후 혈액 내 T세포를 검사했습니다. 그 결과 무중력 상태 노출 7일과 14일 경과 후 T세포의 유전자 발현에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이 확인되었으며 변화는 노출 14일 후 가장 크게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무중력 상태에 노출된 후 T세포에 있는 유전자들 가운데 활성화되거나 활성화되지 않는 유전자가 달라졌으며 T세포가 이전보다 더 미성숙한 상태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한 연구원은 T세포들이 침입자를 만난 적이 없는 순진한 상태와 비슷해졌는데 이는 T세포가 활성화에 더 오래 걸리고 종양세포나 감염과 싸우는 기능이 약해졌음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계속된 실험에서 T세포는 무중력 노출 21일 후에는 무중력에 적응하여 유전자 발현이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실험 종료 후 7일간
정상 중력에서 생활한 후 실시된 분석에서는 일부 유전자들이 정상 회복 전 상태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은 한국과 일본 연구진으로 구성된 국제공동연구팀이 M87 블랙홀 Z의 자기장 강도를 추정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의 한국우주전파관측망과 일본 국립천문대의 일본우주전파관측망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7개의 전파망원경으로 구성된 한일공동우주전파관측망은 M87 블랙홀에서 멀리 떨어진 Z의 자기장 강도를 추정했습니다. M87 블랙홀은 2019년 사건 지평선 망원경을 이용하여 인류 사상 최초로 관측한 블랙홀입니다. 연구팀은 Z가 방출되는 과정에서 Z 내 플라즈마가 냉각되는 싱크로트론 복사 냉각 현상을 분석하여 자기장 강도를 추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어느 물체가 복사를 흡수하는 양보다 방출하는 양이 많아서 기온이 내려가는 현상인 복사 냉각을 서로 다른 주파수대에서 관측하여 분석하면 자기장 강도를 추정할 수 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블랙홀에서 약 2에서 10광년 떨어진 거리의 Z 자기장 강도를 0.3에서 1 가우스로 추정했습니다. 지구 자기장 크기는 0.2에서 0.65 가우스입니다. 이는 M87Z의 자기장이 블랙홀 중심에서부터 약 10광년 거리까지 방출되는 동안 다른 외부 요인으로 인해 크게 소실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고 연구팀은 전했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 노현욱 박사는 한일 공동 관측망 관측을 통해 초대질량 블랙홀 중심부에서 멀리 떨어진 Z의 자기장 강도를 파악했다면서 Z 자기장의 전반적인 분포를 파악하고 기존 Z 이론 연구와 비교하여 Z 형성 구조를 검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블랙홀에서 방출되는 Z의 형성에는 자기장이 깊게 관여할 것이라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Z의 자기장 강도는 Z의 밀도가 높은 블랙홀 근처에서만 제한적으로 추정할 수 있었는데 블랙홀로부터 멀리 떨어진 Z의 자기장 강도를 추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